1880년대 어느 날 중국 지린성 지안시 지역의 한 농부가 개간 중에 커다란 비석을 발견합니다. 이끼와 덩굴로 뒤덮인 비석에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있었고 곧 탁본이 비싼 값에 거래되며 비석은 점차 세상에 알려지는데요. 그 비석의 정체는 바로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 능비였습니다. 광개토 대왕 능비는 지안시 지역이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 국내성이 있었던 곳이었음을 명백히 말해주었고 광개토왕의 업적이 신화가 아닌 생생한 역사였음을 증명했습니다. 당시 근대 역사학을 받아들인 동아시아의 많은 학자들은 이 비석을 통해 고대사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했고 고구려의 역사는 다시금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의 역사가 탄생한 순간이었죠. 신라가 점차 쇠약해지던 시기, 한 남자가 신라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고구려의 원수를 갚겠다던 그의 이름은 궁예. 그는 자신을 왕이라 칭하고 5세기 이후 고구려의 공식 국명이었던 고려를 국호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918년 왕위에 오른 또 다른 인물 왕건. 그는 궁예를 몰아내고 다시 고려라는 국호를 사용했는데요. 심지어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서경이라고 부르며 수도인 개경에 버금가는 지위를 부여해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임을 확실히 합니다. 고려에 이어 조선에서도 고구려는 다시 한번 소환되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나라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고구려의 영웅들을 떠올렸는데요. 을지문덕 장군과 안시성 성주의 무용담은 수나라와 당나라 같은 강대국을 물리친 위대한 나라 고구려를 떠올리게 하는 전설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고구려는 더 이상 전설이 아닌 연구의 대상이 됩니다. 조선 후기 학자들은 고구려의 역사와 지명을 하나씩 분석했죠. 그 결과 고구려라는 나라는 역사 속에서 살아 숨쉬기 시작합니다. 고구려사 연구의 기초가 되는 왕조의 시간적인 흐름을 파악하였고 주요 지명을 찾아 왕국의 공간적인 위치를 가늠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후반 제국주의 열강의 위협과 일본의 강점을 겪으며 고구려는 민족의 강한 의지를 상징하는 존재로 재발견됩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방향에서 고구려를 발견한 사람들도 있었죠. 동아시아 근대사 속에서 복잡하게 얽힌 고구려 역사 읽기. 그 배경엔 일본의 식민주의와 한국의 민족주의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러일 전쟁이 발발 이후 일본이 만주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 고구려는 일본의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고구려를 탐구한 이유는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만주에 대한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었죠. 당시 일본의 만선 역사 조사실은 고구려사를 조선사와 분리하기 위해 온갖 자료를 모으고 연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구려는 조선이 아닌 만주의 역사라고 주장했죠.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조선을 반도 국가로 규정하며 침략을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놓인 약소국으로 그려낸 것이죠. 한편 한국의 신채호와 같은 역사학자는 한민족의 역사가 고유의 민족 정신을 통해 이어져 왔는데 고구려의 무예를 숭상하는 정신이 그 핵심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20세기 전반 제국주의의 침략과 저항 속에 일본과 한국은 고구려 역사를 서로 다른 시각으로 해석했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 한국사는 새로운 출발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분단과 6.25 전쟁으로 남북이 나뉘며 남한과 북한의 역사 해석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고구려에 대한 시각도 크게 달랐죠. 북한의 역사학은 한반도의 분단이 고착화되자 평양이야말로 진정한 역사의 중심지라며 새로운 역사관을 주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자신들의 역사적 정통성을 증명한 근거로 주목한 것이 바로 고구려였습니다. 특히 1970년대 고구려는 북한 정권을 상징하는 나라로 자리 잡습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을 실패한 통일로 간주하는 대신 고구려를 삼국 통일의 상징적인 국가로 격상시키죠. 고구려의 정통성을 통해 자신들이 한국사의 정통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북한은 정권의 정통성을 입증할 정치적 도구로 고구려사 연구에 많은 자원을 투자합니다. 1974년 북한은 동명왕의 무덤을 발굴했다고 발표하며 고구려 건국 시기를 기원전 3세기까지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고구려의 영역이 기존보다 넓었다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한편 남한의 역사학은 발전사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일제식민사관에 맞서 한국사가 단순히 침략만 받은 역사가 아니라 발전과 성취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점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남한은 고구려사를 발전의 관점에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려가 삼국 중 가장 먼저 국가를 형성했고 4세기 후반에는 율령을 반포하며 중앙집권적 국가로 발전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남한은 이를 통해 고구려의 발전을 한국사의 보편적인 가치로 연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한국사가 뒤처진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전하고 한국사의 세계사적 보편성을 인정받으려 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고구려의 모습은 이 같은 발전사의 기초에 있습니다. 고구려 수도의 위치는 물론 주요 역사를 제대로 알게 된 것은 19세기 후반에 광개토왕 릉비가 발견되면서부터였죠. 지금의 우리는 고려나 조선시대의 지식인들보다 고구려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고 있지만 그 역사를 해석하는 시각은 시기와 입장에 따라 계속 변해왔습니다. 제국주의의 편견이, 때로는 민족주의의 감상이 고구려를 바라보는 시각에 색안경으로 작용했죠. 이처럼 편향된 시각은 동아시아 역사 갈등의 씨앗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고구려의 역사에 또 다른 편견은 없을까요? 있는 그대로의 고구려를 만나기 위해 새로운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야 할 때입니다.